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요,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공식 선거운동 마감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36시간 남았습니다. 5분과 함께요, 대선 마지막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정기남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만솔 정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강원도의 산불이 아직 완전하게 진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4명이 강릉을 이제 일정을 취소하고 강릉으로 향하고요. 홍준표 후보만 그대로 일정을 강행하는데 가시는 분은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안 가는 분은 또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일단 문 후보 측부터 찾는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당연하게 찾으셔야 될 이유 때문에 가시는 거고요. 국가적 재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산불 났고 관련된 부분들을 대통령 후보로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가신 것 같고요. 다른 일정이 있으셨지만 일절 다 취소하고 후에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산불 있는 그쪽으로 일단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기 위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만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김진태 의원이나 아니면 송석준 재대책위원장, 그다음에 후보자 부인 전부 다 대책반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지난 양화대교에서 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그 자살소동 같은 경우 직접 설득해서 내려오게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뭐 본인이 가서 직접 뭐 어떻게 불 끌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보다는 제 대책반을 내려보냈고 당원들한테 이 확산을 좀 차단해달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3일 전부터 국민 속으로 도보 유세를 통해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쭉 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 속으로라고 하는 것이 현장 속으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 책임자가 강릉 부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총리도 나서야 되고요. 국가 지도자도 나서야 됩니다. 선거 유세 중이지만 그 산불 현장, 진압 현장을 찾아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또 그 방해를 끼치지 않고 최대한 어떤 상황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상황을 좀 경청하고 피해 대책을 강구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입니다. 강릉 현장을 방문한 뒤에 소방 당국 격려한 뒤에 다시 서울로 오셔서 예정된 국민 속으로 도보 행진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네, 유승민 후보의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과정 중에 드러나는 특장점 중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세월호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천안함 유족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큰 일을 겪으신 분들을 뒤에서 챙겨왔던 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선거 유세 일정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선 취소하고 강릉에 지금 가면은 사실 많은 걸 잃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사태를 또 해결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보고 우선 본인이 대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직접 갔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오후에 간다고요? 네, 저희 심상정 후보는 강릉 산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아주 면밀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로서 현장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도리어 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산불 진화 작업에 방해가 될까 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금 한두 시간 전쯤에 오늘 오후에 다른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산불 진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현장을 아주 주의 깊게 둘러보고 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색내기용으로 정치인들이 왔다 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좀 지적을 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칫 정치 지도자들이 피해 현장에 방문해서 뭐 사진 찍고 또 내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로 써왔던 게 그 기존 정치들이 보여줘 왔던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뭐 지금은 대선 후보들이 다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최대한 현장의 어떤 상황에 방해를 주지 않는 속에서 어떤 진화라든가 또 소방 대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대리인단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직접적으로 위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직접 뭐 구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었는데요. 예. 지금 비정상적인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그리고 조그마한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문재인 후보는 직접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직접 방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 얘기하는 거 보면 긴급 재난 문자도 안 왔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 실제 그 세월호 같은 큰 지금 재난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갖고 정치권에서 공방만 했지 예. 실제 그것이 대책으로 연결되는 노력에는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 차후에도 정치권에서 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파악하면요. 그다음에 정치인이라면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가진 정치인이라면은 문제 해결을 해서 나중에 그걸 갖고 그 상처 입은 분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지간한 그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오면은 반기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방문했을 때는 왜 이제 오셨어요라고 말씀하면서 그 전에 유승민 후보가 세월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여당 내 반발을 무릅쓰고 예. 인양을 결정했던 것들을 다 유가족들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려간 정치인 모두 대선 후보 모두 결국에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신뢰를 지켜온 유승민 후보에게 강점이 있다 봅니다. 예. 지금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본인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마치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계속해서 총리를 좀 시켜달라 이런 의향까지 밝혔는데 지금 산불 발생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문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이 초기 진화에 실패를 해서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거를 끝까지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인의 마지막 임기까지도 좀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요. 예. 저희가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모든 정치인들이 현장에 달려가려고 할 때 저희 지금 현재 심상정 후보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노회찬 저희 원내대표가 당시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산소통 메고선 현장에 투입될 거 아니면은 현장에 가지 마라. 오히려 구조 작업에 방해된다. 저희는 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예. 오늘 오전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혹시 심상정 후보가 현장 방문하는 것이 도리어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저희 강원도당과 현지 지역의 이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장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와서요. 후보들의 일정, 오늘 일정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마무리 유세를 하네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내일 종료니까요. 어쨌든 관련해서 광주의 호남 민심에 관련된 부분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호남 지지 뭐 일부에서는 뭐 반문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공격들을 하지만 호남 민심이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을 밀어주는 그 호남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지기 위해서 예. 호남을 찾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제 상징적인 광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어제 광주 호남을 가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뭐 경찰 투산, 주최 측 투산 항상 다르지 않습니까? 예. 경찰 투산 3만이고 또 주최 측은 한 6만 얘기하던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전투표 열기가 그대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제2의 안풍을 시작되는 것을 좀 상징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나가는 그 지금 도보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도보 유세하고 유권자 국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예. 하나의 어떤 그 대선이 또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강릉 산불 현장 다녀온 뒤에 서울의 주요 도심 강남역, 뭐 홍대 일대로 역시 지하철로 타고 이동하면서 예. 국민 속으로 녹색 선거 혁명을 어떻든 간에 주창하시면서 예. 국민과 함께 만나는 유세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이요. 네. 사전투표율이 호남이 높은 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반영한 거라고 국민의당에서는 해석을 했는데. 네, 뭐 국민의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 호남에서는 그 전략적인 투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될 그렇죠. 사람을 밀어주는. 근데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관련돼서 지지율이 꺾인 게 완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후보에 관련된 부분이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하여금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지지율이 뭐 문재인 후보와 뭐 양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과대 해석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뭐 결과는 나와보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또다시 PK 지역을 예. 갑니다. 이게 뭐 급작스럽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쭉 있던 일정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지난 그 사전 투표를 보면 다소 좀 투표율이 낮았고 낮았죠. 그래서 전통 지지층인 경상도하고 부산 거쳐서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유세 일정을 소화하실 예정입니다. 투표율이 낮았다는 거는 사전 투표율이 실제 투표율하고도 어느 정도 연동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을 보면. 근데 이제 이번 보면 각 그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사전 예. 투표 장소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는 보통 젊은 층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느 매체 보니까 이제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부분은 그 젊은 층이 이제 호남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사전 투표에 또 이렇게 모시고 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뭐 포항 일정, 대구 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본인의 고향 역시 아니겠습니까? 텃밭이네요. 예, 왜냐하면 마지막 날 유세가 이제 수도권 유세로 이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고향을 다지는 그런 유세 일정을 짜고 있고. 예. 저도 방송 끝나고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포항 가야 됩니다. 포항이요? 예. 예.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 진보정당은 사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지역을 우리의 텃밭이다라고 여기는 게 유권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다. 선진 정치에서는 이제 어느 당은 어느 지역이 텃밭이다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 사라져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해왔고 이번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 급상승을 이끄는 것은 아무래도 20대 그리고 여성 그리고 무당층 계층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굉장히 표심의 이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막판 선거 유세에서 특정 지역에 연연하기보다는 모든 계층과 그중에서도 특히 20대 여성 그리고 최근엔 또 특히 이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대 많은 여성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50대, 60대 여성들에게 딸의 미래를 위해서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막판까지 진정성 어린 호소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그거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 어제 홍대에서요. 약속대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그 영상 좀 보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25% 투표 넘으면은 프리허그를 한다 해서 나왔습니다. 서민적인 거 또 뭐 민생 부분에 많이 또 배려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50% 넘나 안 넘나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관심사죠. 우리 인천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죠? 프리허그 행사를 가졌는데 이게 원래 의미를 가진 프리허그 행사였느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뭐 이거를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후보께서 직접 그 뭐 생각해내신 부분이고 그리고 그 경호 문제라는 건 사실상 후보 개인에 관련된 고려사항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하고 했던 약속을 이렇게 뭐 깨트리는 그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일단은 프리허그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프리허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그 프리허그 그 관련돼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는 배제하고 진행했다는 그 부분은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가 조금 실제 테러 위협도 있었죠.
일단은 뭐 그 온라인상에서 그런 문제가 조금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누리꾼한테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참모진들은 조금 만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프리허그를 하더라도 뭐 대통령 선거가 지금 되게 달아올려 있는 상황에서 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지만 뭐 이런 지하에 문재인 후보께서는 국민과의 한 약속을 후보 개인적인 일정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무조건 진행하도록 고려하고 진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득표율 50%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본인 득표율 50%인데 사실 뭐 지난 그 운동 기간 동안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50%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당제였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의 그 표본 자체가 좀 약간 좀 좌편향돼 있는 표본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더 여론조사 수치는 더 내려올 것 같고 실제 지금 후보님들 각자 오자구도인데 이 후보님들이 각자 또 어느 지지층이 상당히 형성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지지층이 나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50%는 어느 한 대통령께서 50%를 득표를 하셔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0%면 나머지 4명의 후보가 나머지 50%를 나눠 갖는 거 가정이거든요. 문재인 후보의 희망상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그 지지율은 30% 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어제 있었던 프리허그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가 약속한 어떤 이벤트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프리허그는 문자 그대로 조건 없는 허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진행 그 결과를 보니까요. 허그 순서를 정하면서 사회자들이 뭐 남자친구 없는 여성분들이 먼저 나와라. 뭐 깊고 진한 허그를 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이건 모욕적이고 또 성희롱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단순히 진행자들의 어떤 실수 누구도 지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프리허그는 말 그대로 프리허그가 이를테면 이게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또 어떤 선거 운동에 이용당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양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꼭 한번 해두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해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선거운동하는 부분은 다 진정성 있고 100%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국민 도보하는 거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걸으신 걸음도 마치 김정호 대동료지도 김정호처럼 샅샅이 뒤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6만 보 정도 걸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민을 만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방법적인 측면에서 진심을 보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후보 측에서 뭐 프리허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저희는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에서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압도적 당선, 50% 이상의 득표율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50%를 받으나 70%를 받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사실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 파트너인 국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협력하지 못하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본인 입으로 개혁 파트너로서 정의당을 계속해서 지목을 해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달라 하면서 사표론을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표를 좀 이렇게 계속 긁어가려는 사표론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개혁 파트너인 정의당에 좀 힘이 있으면 그것이 곧 새 정부의 개혁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깊이 주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오만하게 비치거나 국민들로 하여금 저런 부분 좀 과하다 싶은 이런 선거운동, 이런 어떤 워딩들, 특히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이런 주요 발언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듭 자제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 뭐 사실 프리허그 이벤트라는 게 저기 날 잡아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고요. 원래 선거하다 보면은 유권자가 뭐 악수하자면 악수하는 거고 앉자면 앉는 거고 다 지금 다른 대선 후보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 후보도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 의미 자체를 부여하기보다는요. 그냥 대규모 동원 관중 유세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50% 득표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죠. 지금 뭐 5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선거에서 50% 득표한다? 이거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아마
오히려 정의당에 대한 사표론을 몰기 위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 희망도 얘기를 못 합니까? 물론 이제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표를 요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50% 얻으면 좋죠. 안 되면 물론 50%가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국정에 관련된 부분들 협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심상정 후보 전적으로 존경하고 국정 파트너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표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에 관련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은 정말로 사과를 드리지만 그게 뭐 심상정 후보라든지 정의당을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선택의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지금 1위시니까요. 정권 교체를 가장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할 그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향후 정권 교체된 뒤에 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표를 달라. 이 정도로 선회해 주시면 좋을 것 딱 한 말씀 같습니다. 드리면요. 딱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새누리당의 선대위에서 180석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정말 강한 국정 동력으로 대한민국 개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민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안속에 오만함이 녹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를 120석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저희는 오만함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선회해 주시면 오만함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다가 뭡니까? 저도 좀 짧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문재인 후보를 단순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별다른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우상호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호칭없이 부르겠습니다. 뭐 저 우원식, 김민석, 그다음에 전병헌 이런 캠프에 아주 3선, 4선 의원급의 중량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아주 정확하게 사표 방지 캠페인을 벌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지금 원내 6석이 아주 작은 정당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20분의 1 정도 수준의 아주 작은 당인데 이 당이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이제 국민들께서 10% 넘게 심상정 후보를 돌아봐 주시고 많이 인정을 해 주시는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이 동물에 비유하면 아주 큰 덩치 큰 호랑이 정도 되는데 호랑이가 사슴이나 고라니 이런 이 큰 동물들 잡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아주 이 국민들에게 아주 이렇게 이쁨 받고 있는 작은 토끼 같은 이 당을 지금 계속 흔들어 가지고 토끼 몸에 떨어지는 이런 걸 좀 주워서 이렇게 드시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정말 이틀 남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에는 사표론이니 뭐 압도적인 당선이 이런 말씀들 거듭 정말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집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부 정서가 60%가 지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것이 문재인 후보 진영의 이제 과제가 될 텐데요. 저는 그러려면 자, 문재인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적폐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세력 괴멸론을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한 진정 어린 협치와 통합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강조하는 그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지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적폐 청산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일치하는 것이 나올 때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말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한국당에서도 뭐 할 얘기 있으세요? 네, 아니 뭐 아까 사표 말씀 나왔는데 뭐 한국당에 대한 그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건 뒤에 보니까 나오는 것 같고요. 사표 부분은 그 이 개개인의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표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당내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외부로 논평에 나가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 나가는 것은 국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위원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데요.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캠프에 나오시면 항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아주 막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원래 12월에 치러지는데 5월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왜 치러지나요? 이게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 일찍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겁니까? 국정농단에 관련된 세력들 때문에 국가가 엉망이 돼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갖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왜 안철수 후보 측은 타겟을 국정농단에 관련된 국가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안 맞추고 문재인만 막자 이렇게 가시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진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부분이 국민이 바라는 시대 정신이 뭔가를 조금 다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어제 TV 연설에서 정치 보복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발언들은 이해찬 의원 발언도 그렇고 TV 토론에서도 조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들어보고요.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이 세 사람인데 다 박정희하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도 그 책임을 전부 야당한테 들씌웠던 사람들입니다.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이 우리 보수 정권이 만들어 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만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정권 교체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적폐를 만들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일단 정치 보복은 없다. 이 말에 좀 의미부터 좀. 네, 일단 이해찬 총리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해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저렇게 워딩이 나간 것 자체는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조금 선회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일단 그 문재인 후보나 그리고 저희 그 민주당의 그 캠프의 얘기는 진보든 보수든 만들어놓은 적폐, 보수가 만들어놓은 적폐도 그렇고 진보가 만들어놓은 적폐도 모두 청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보수는 저희들이 함께 의사를 나눠야 될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존중해야죠. 하지만 보수가 만들어놓은 적폐는 없애야 된다. 이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어쨌든 진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박근혜 정부 보면 굉장히 잘못한 일이 많죠. 예를 들어 인사에 대해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든지 뇌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청산해야 될 적폐죠. 그렇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친노 얘기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아니, 왜 남의 말을 들어볼게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절대 이런 화합할 거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보니까 선거 현장에 김홍걸 씨하고 김현철 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익히 알고 있지만은 김현철 씨는 과거에 왜 문제됐습니까? YTN 사장 인사할 때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조세 포탈로 구속됐었죠. 김홍걸 씨 무슨 문제입니까? 최기성 게이트 때문에 15억 받고 감옥 갔죠. 그럼 이분들이 과연 문재인 후보에겐 적폐입니까? 아니면 화합의 대상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깨트려야 될, 없애야 될 적폐는 물론 모든 아니, 두 분은 전직 대통령들의, 왜냐면 두 분은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로서 측근 비리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폐는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거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결국에는 협치의 대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성하는 부분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반성하고 대가를 치르면 그 부분은 언젠가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대통령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적폐는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요. 그 적폐가 본인이 적폐인 거를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순간 껴안아야 되죠. 김홍걸 씨와 김현철 씨가 반성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죗값을 치렀죠. 죗값을 치렀고 국민에 관련된 당에서도 유감의 표명을 했었고요. 그 관련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문재인 후보가 판정자네요. 이 사람이 아니죠. 국민들이 아닌가를? 판정을 했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되게 주관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적폐라는 거 과거에 잘못됐던 걸 우리 편이라고 감싸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전에도 민주당에서 전부 다 잘못됐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죗값도 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 자유한국당 전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죗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김홍걸 씨 사면시켜준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문제는. 그거는 좀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고. 아니요, 일단 기준점이 잡혀야 됩니다. 당선이 되면 야당을 먼저 찾겠다고 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당선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그렇다 전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 협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 아까 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제 입장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협치도 관련된 부분인데 협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금방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하게 되면 그건 적폐가 아니고 협조 대상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야당의 기능이 견제가 아니고 그냥 협조면 하나의 정권이지 그 야당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이런 문제 하나 있고요. 반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적폐 말씀하셨는데 협정, 협치, 통합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폐청산위원회라고 아시죠? 적폐청산특별위원회. 그 위원회의 목적 범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특정해놓고 그럼 과거에 진보하고 보수를
불문하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라졌던 적폐청산위원회가 공약이 앞으로 쭉 나오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극우 보수 세력이라고 워딩을 하셨어요. 자 극우라는 건 인종주의, 지극히 민족주의 이런 부분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를 지칭한 걸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워딩 나왔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님 또 그런 워딩 하셨어요. 자 이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아니라고 마냥 부정하실 게 아니고 문재인 후보님이 그때 영남 가선 통합을 말씀하시고 호남 가선 적폐청산을 말씀하시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국민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관련된 부분만 타겟으로 삼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도 적폐청산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제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진보에 관련된 적폐를 빼놓다고 했습니까? 물론 진보에 관련된 적폐 당연히 청산해야죠. 그 과정에서 적폐청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가 아까 그 부분 이해찬 총리가 말씀하신 그 워딩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심의 유감이라고 뭐 캠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련된 적폐,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고치고 가자는 말씀이시지 뭐 진보, 새 보수 이런 부분을 편가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 캠프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는 것을 다 누구는 들어오시고 누군 들어오지 마시고 이렇게 막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어떤 인사 영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저분은 과거와 좀 단절하고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서 받지 말아야 할 인사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먼저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에서 영입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가령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정교사,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교수라든지 또 최근에는 뭐 이런 분들은 굳이 오지 마시라고 막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했던 소위 이제 관변단체로 알려진 이 자유총연맹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한 300여 명 뭐 이런 분들의 좀 지지 선언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캠프 입장에서 오히려 더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문재인 후보가 뭐 우리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보수 괴멸을 얘기하고 적폐청산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선거에 부여되는 어떤 국민들의 요구, 준엄한 명령 같은 것들이 모두를 아우르고 이 좋은 게 좋은 거, 나쁜 것도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인지 이거를 좀 문재인 후보 측에서 다소 혼동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워딩과 캠프가 꾸려지는 어떤 이 비대해지는 캠프의 모습 이런 것들의 괴리감을 빠르게 남은 시간 안에 좀 해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5월 대선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촛불 민심, 소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저는 그런 것들이 이번 높은 사전투표로 나타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5월 대선을 관통하는 그동안의 국정농단 세력과 적폐 세력의 청산이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는 분명하다. 그러나 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인지는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 문재인 후보 또 홍준표 후보 이른바 보수를 대표하고 진보를 대표하는 후보들의 이 지금 최근의 선거운동을 보면요. 저는 좀 이렇게 분열과 또 어찌 볼까 이 어떤 그 패권, 보복의 정치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자, SBS의 보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세월호 인양 시기와 차기 정권과의 거래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그 기사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득달같이 의원들이 찾아가서 기사를 내리게 하고 방송보도본부장 사장이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BS 뉴스를 없애버리겠다. 여론조사 잘못된 여론조사 발표하는 종편 없애버리겠다. 이게 보복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는 그 기본적으로 패권 정치와 이른바 막말 정치, 불량 정치가 하나의 또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이게 기득권 정당의 어떤 그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더더욱 정말 이 나라의 미래,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서들이 더 막판에 올라가면서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누가 집권하든 보복 정치는 있을 거라는 말씀. 그것이 국민들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집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복, 분열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도자는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반대로 보복과 청산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미지가 문제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폐청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승민 후보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 사회에서 항상 터부시되던 것들을 하나씩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증세 없는 목지는 허구입니다. 이런 것처럼 정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로서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이 적폐청산이 적임자지 지금 뭐 사람 찍어가지고 내 편에 서면은 적폐가 아니고 저쪽에 서면은 적폐다 이런 식으로 판사놀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폐청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주장은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당제도, 양 거대 정당에 대한 이제 어떤 프레임을 씌우시는 건데요. 사실 그 양당제도 하에서는 어느 정도 뭐 부딪히는 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당이 되면 저 당이 사라지고 이 당이 되면 저 당이 사라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미국을 보더라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집권 가능성 있는 정당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되고 이 당은 또 다음에 집권을 못했을 경우에 책임질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이지 이 당이 되면 저 당은 뭐 적폐청산을 양산하는 정당이 되고 이런 프레임은 선거 공학을 떠나서 좀 심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는 뭐 특검을 뽑거나 아니면 인기투표 아닙니다. 다소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현 정세를 판단해 봤을 때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적합한 사람 뽑는 것이지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시스템으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 또 다른 불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준석 위원장님 그 개혁을 매개로 경쟁해야 되는 어떤 이번 선거의 정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심상정 후보는 지난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정책 공약 등에서 특히 개혁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오히려 좀 전혀 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 같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대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유승민 후보님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난번 TV 토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정성이 와 닿았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두 가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짚었던 사표론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색깔론입니다. 근데 주적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논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님 다른 어떤 사회 경제적 정책에서는 저희와 비록 해법은 정반될 수 있겠습니다만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저희는 많이 봤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외롭고 힘드신 와중에 뭐 응원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유승민 후보님도 색깔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들이 색깔론을 극복하지 못한 후보가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한계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저도 거기서 한마디 반박하자면요. 사실 색깔론이라고 표현하셨지만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보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북한을 주적으로 하겠냐라는 표현, 이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주적이 아니라 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말꼬리 잡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제가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 국방 백서에 오히려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통용되고 합의된 부분이 국민적 합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귀한 TV 토론 시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거 가지고 계속 타부에게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색깔론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위원장 말로 마무리할게요. 절반이라고 하실 것도 없고요. 딱 두 문장 물어봤습니까?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할애할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관이라는 거는 할애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의당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좀 민감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캠프 내부에서 위기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뭐 위기론이라고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지지율이 1위인 상태로 지금 공표가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자칫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다 된 것 같다라는 뭐 비판을 뭐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50%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지금 비정상적 대선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일방적인 지지, 확고한 지지로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만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 이런 입장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선거 와중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TV 토론이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선 심상정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국민들에게 이건 뭐 좀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위기 마케팅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건전하고 아주 이 정책 대결 그리고 후보들 간에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를 가리는 것보다는 어느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이 후보에게 갈표를 나에게 가져다 다오. 이런 식으로 위기 마케팅을 조장하는 것은 이건 지지율 1위 후보다운 모습으로는 보기가 좀 어렵고 이런 어떤 사표론 위기론을 계속 강조하는 이런 선거전 때문에 저희 정의당이 지난 10수년 동안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바로 직전 선거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눈물을 머금고 양보한 적이 있었고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제 민주당에 양보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번에 뭐 우상호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정의당은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 사표론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는 이거는 위기 마케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개혁적인 정책을 펴려면 올바른 선거 문화부터 이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겠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도 봐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국당에서 사명과 복당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일단 홍 후보 얘기부터 듣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우택 대표가 입장이 곤란한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아침에 104조 당헌 근거에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발동을 해서 사무총장에게 비대위원들한테 다 요청을 해서 오늘 내로 대통합 구도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선거 지금 동력을 끌고 가는 게 홍준표 후보가 끌고 가는 것이지 당의 뒷받침으로 이제는 지금 대세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거기서 반발하는 것은 그건 차찬 속의 태풍입니다. 차찬 속의 그건 미풍에 불과해요. 태풍이 아니고.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현재 그 복당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복당 처리가요? 예, 재입당이죠. 복당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징계를 받으신 몇 분은 아마 징계 해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끝나셨나요? 예, 절차상 사실 이게 이제 당원 당규의 특정 규정을 통해서 지금 비대위 없이 이렇게 아마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질을 잘 봐야죠. 본질은 이제 대선 이후에 권력 다툼이겠죠.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하는 친박이 재부상하는 걸 막기 위한 홍준표 후보의 대선과 관계없는 본인의 정치적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제가 답을 드리고 그거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바른정당에서 오신 의원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기존 저희가 소위 친박이라고 칭하는 분들에 대한 징계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홍준표 후보의 대선 이후에 어떤 행보를 위한 당권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두 지금 바른정당 오시는 분들은 소위 저희가 보면 김무성 의원님하고 친했던 분들이고요. 예전에 당에 계실 때도 두 지금 세력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굳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그 세력을 동시에 당에 들이는 것을 본인의 포석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겠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당을 시킨 것과 당원권 정지를 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 보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자유한국당이 완전 이제 친박당으로서의 색채가 아주 강해졌거든요. 그럼 거기서 임명진 위원장이 뭐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겨우 이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게 당원권 정지입니다. 당원권 정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투표 못하고 전당대회 같은 데서 그리고 나중에 공천 못 받는 것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인데 그거 해놓고 국민들한테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세탁기 돌리다 말고 이제 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패권주의 오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오직 당선 또는 저는 분석하기에는 당선 이후의 당내 세력 구도를 위해서 이런 세탁중 중도 포기를 이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12명의 이제 바른정당 의원이 완벽하게 이 자유한국당이 복당이 되면서 결국은 도로 친박당이 만들어졌다. 결국 박근혜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마무리한 건데요.
이거야말로 뻔뻔함의 극치죠. 도로 침박당이 됐다고. 도로 침박당이 된 거죠. 이른바 그동안 이 대선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대선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지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런 어떤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결국은 이른바 이 대선에 나타나야 될 우리 그 국민들의 민심, 개파 패권 정치를 좀 제발 청산해달라. 또 이 부패한 기득권 정치 심판해달라. 국정농단 세력 더 이상 이런 나라 만들지 말아달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해달라. 이런 요구에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이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궁극적으로 이런 불량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정면으로 국민의 뜻을 민심의 어떤 퇴행, 정치 퇴행에 가까운 이런 행동은 다시 말해 보수 정치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막판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3일 남았는데요. 유권자들의 지금 약 30% 가까운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패권 정치 청산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통합의 비전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저는 고민하고 있는 그 부동층에게 어쨌든 마지막 표심을 결국은 미래와 통합을 내걸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중도 어떤 신당 또 어떤 새로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그 기대가 저는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의당까지 투표의 답변을 우리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님 제가 이 다른 방송에서도 참 여러 번 뵙고 그러는데 오늘 이 주제에서만큼 이렇게 좀 기운이 없으시고 달리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면서 이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사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이제 도로 침박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원권 정지를 풀어준 대상 중에 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까지도 일괄적으로 다 이 당원권을 다 이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이 구새누리당이 가장 안 좋았던 때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귀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 침박당보다도 더 안 좋은 과거로 돌아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지금 뭐 명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실리도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 투표일 직전에 보이는 가장 최고의 패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와 같은 10%대에서 경쟁하는 후보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도 계시고 저희 심상정 후보도 안정적으로 10% 이상의 지지율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세 후보가 10%대에서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내린 조치는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지지율 1%도 안 나오고 있는 기호 6번 조원진 후보 지금 자기가 진짜 제대로 침박당 해보겠다고 뛰쳐나가서 그 기호 6번으로 후보 나온 이 조원진 후보랑 경쟁을 하겠다는 선언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명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리면에서도 완전한 패착을 벌였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가장 반개혁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개혁 1등 후보로 인정받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맞서서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최종적으로 꺾어내는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남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심상정 후보에게 주시는 한 표의 의미가 이전보다 홍준표 후보의 이번 조치보다도 더욱더 갑절로 심상정 후보의 한 표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모든 건 때와 장소가 맞아야지 진정성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영업시간에 은행 가면요. 고객으로 대접받아요. 근데 문 다 닫고 나가지고 가면요. 이상한 대접받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라는 분이 일정까지 취소하고 다른 당 의원들에게 와가지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탈당을 종용하는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야밤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과연 대선이란 판대에서 진짜 구도를 의한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정치적 책략으로 정치공학으로 승리해보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좀 시간을 길게 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당원권 정지 그 부분은 큰 징계입니다. 그리고 당원권 정지가 되면 뭐 당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징계고 친박당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104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비대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결국 친박 정치, 친박에 호칭되는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각 정당의 어떤 대선 공학적인 프레임으로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결국 저희 당 입장은 안에서 케이크를 치고 지금 축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불난 줄 알고 이제 박수 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한 정당입니다. 정당 내에서 여러 가지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당 다 그런 게 있어요. 통합행보를 하자 그러면서 당내 불협화음부터 이걸 피해간다 그러면 이것은
정당을 리드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고자 하는 그 심정이 있겠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의 행보를 위해서도 홍준표 후보의 행보가 아니고 보수의 행보를 위해서도 이 통합을 위해서 징계 해제하고 나갔던 분 들어오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보수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보수를 좀 저희는 모아서 제가 어떤 분으로 모은다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보수가 모아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대선은 촛불 대선 말씀하시는데 촉불 대선은요. 이게 촉발된 이 대선이 촉발된 것이고 그걸 규명하고자 하는 대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현 정세 속에서 어떤 후보가 돼서 나라를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대선이지 원인 규명 대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말씀하시는데 정권 교체는 수단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서 난 뭘 하겠다. 적폐청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이 어젠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이런 대선이지 자꾸만 원인 규명 뭐 이걸 계기 이런 쪽에 프레임을 걸면 그거야말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선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게 사실 지금 있는 지지율, 홍준표 후보 20% 남짓한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태극기 세력의 대표주자인 김진태 의원을 후보로 만들었으면요. 거기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럼 지금 거기까지 선거 막판에 온 이유는 뭐냐면은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지사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뭐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 그러고 애초에 서로 신뢰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선거해서 다시 친박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보죠. 친박당으로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자. 지금 지지율이 딱 탄핵 반대로 보세요. 관계가 안 좋은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라고 봐야지. 자기가 할 땐 통합이고 남이 하면 이건 무슨 도로 친박당. 제가 한 가지 이런 프레임은 사실 이게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 아까 비슷한 거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당내화합 진짜 중요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이제 그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당내화합이 지금 보수를 개혁하라고 이 국정농단 사태 파탄난 국가에서 보수를 개혁해서 건전한 보수를 이끌어내라는 그런 주문보다도 당내화합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게 궁금하고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면 지나간 일은 엉망이 됐지만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선거에서 정권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어떠한 반성이 있었고 어떠한 청산과 개혁이 있었나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정당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자유한국당이 직접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진보하고 상생해야 될 건전한 보수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반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저 변호사니까 재판을 해보면 피고인이 반성합니다. 이거 반성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자, 그럼 민주당 입장 볼까요? 640만 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족 이 받은 부분 반성하셨습니까? 그게 확인이 됐나요? 아니, 받은 건 확인이 됐잖아요. 아니, 640만 불 확인이 됐다는 부분은 어디서 확인이 됐어요? 남의 흠은 문재인 후보께서 그거는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가족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통합이다. 당내 통합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통합이란 말을 거기다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른바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소위 이른바 태극기 우파 세력을 총결집시켜내는 선거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이것은 대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계를 탄핵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지난 촛불 전국 때 보수의 농객으로 유명한 우리 소설가죠. 이문열 작가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수여, 제대로 태어나려면 제대로 죽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죽기는커녕 죽기도 전에 살 방법부터 찾고 있는 것인데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이 패권 정치 세력도 문제지만 정말 합리적 개혁 세력, 중도 성향의 중도 보수 성향, 새로운 보수를 갈망하는 세력들에게 정말 새로운 돌파구를 지금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탄핵 반대 세력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반대 세력을 안철수 후보가 껴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국민들도 전혀 껴안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분들이 적폐란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처럼 얘기하는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 세력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정치 세력은 껴안을 대상이 아니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다 확인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적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다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걸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득표율,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판단하세요? 사실 그 당내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 홍 후보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우려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상당히 서운해하실 거고 예. 또 당내에서 예전에 소위 친박으로 불리는 분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갈 수는 없고요. 자, 홍준표식 리더십만 보여주겠다. 다 당내 통합을 통해서 보수의 통합 그다음에 이루고 그다음에 국가 통합 이루고 이렇게 가야지 예. 당내 분열을 놓아두고 어떻게 통합을 외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윤기찬 수석 부대변인님이 어떤 입장이신지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금 방어하거나 옹호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조치를 취했는데 선거에서는 지게짝대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당권 정지를 풀어준 이 대상들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후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게 투표일 직전에 홍준표 후보가 놓은 마지막 한 돌이 이 한 수가 정말 최악의 패착의 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존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의 소폭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은 홍준표 후보가 기존의 친박 세력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던 측면이 그래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좀 먹혔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이번에 친박 선언을 제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 상승은커녕 지금까지 벌어놓은 지지율까지도 오히려 까먹어서 10% 미만으로도 떨어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최악의 한 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원래 말씀드리고 그 공기업 사장들이 마지막에 이제 임기가 다 나가기 전에 갑자기 인사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나는 가지만 남아있는 너희들이 나를 지켜줘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지금 후보 신분이지만은 이틀 뒤면 아닙니다.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전에 탈당파들에게 자, 니네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지. 나중에 너희가 나를 지켜다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시청자분들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각 당의 입장, 특히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말씀이라고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투표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유세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도보 유세를 이어가고 있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뵌 분들의 반응은 영남, 호남, 그리고 청년, 중장년층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 저는 힘을 얻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가느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유세 방식이요. 나머지 4명의 후보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당에서는 호응이 많다라고 일단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호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우선 국민적 반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통상적인 유세 방식을 걷어붙이고 이를테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예. 그래서 이른바 녹색 선거혁명을 위한 대장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국민들이 반응해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SNS 시대 아닙니까? 지금 3일을 진행했는데요. 페이스북 총 조회수가 115만, 또 총 도달의 수가 507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국민적 열풍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또 이것이 사전투표 열기와 맞물리면서 좀 광주, 호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안풍이 불고 있다라고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막판 지금 이틀 남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단일화나 세력 연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전략은 국민 속으로 진정성을 통해서 국민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다시 한번 안철수 돌풍을 일으키는 하나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박이 부활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친박이 부활하나요? 그것은 이런 거죠. 지금 이른바 기성정당의 이른바 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친문 패권주의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 또 편가르기 정치, 홍위병 정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저는 홍준표 후보는 또한 막장 보수, 뭐 불량 보수로 규정할 만큼 말 그대로 홍준표 후보가 이 보수표를 가져가게 되면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또 자기 승리를 지금 이게 뭐랄까요 진보층의 어떤 그 관심을 더 자극을 해서 집권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표가 저렇게 좀 기울게 되고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좀 정체 현상을 벌이고 태극기 우파 세력을 결집하는 정도로만 머문다면 자칫 안철수 후보의 어떤 부상 또는 어떤 막판 역전 이런 것들을 우려한 속에서 어떤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측의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 후보 쪽 얘기.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 안철수 후보 측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친박이 부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항상 본인이 하는 건 새정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당의 현실을 한번 보면 사실상 호남당 안철수 당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안철수 후보를 떠받치고 계시는 분들, 주승용, 박지원, 김한길 이런 분들이 새정치의 주역인가요? 만약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 새정치를 하시는 다른 인적 대안은 뭔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지 못하면서 관련해서 뭐 친문 패권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는 집권 이후에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0대 정치인들, 새로운 정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세력,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나름대로 통합정부의 상을 개혁을 위한 통합정부의 모습을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님의 그런 말씀을 보면 양당 정치 체제를 좀 견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완상 교수님이 처음 쓰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지배 세력과 남한의 소위 보수 수구 보수라고 표현하시지만 그분은 보수 세력과의 관계를 지금 논할 때, 그 관계 정립을 논할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왜 굳이 여기다 붙이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을 일컬어서 북한의 지배 세력과 동일한 세력으로 보시는 건지, 예? 색깔을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안 쓰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안철수 후보님은 공동정부란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마치 플랫폼, 옛날에 제3지대론 이런 부분도 나오고 또 연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자,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세요. 그렇다면 본인의 비전은 뭔지 미래로 가야죠. 근데 그 미래가 뭔지 이런 구체적인 게 떨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안철수 후보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력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뭐 안철수 의원이 선거 치러서 이제 샤이 안철수층이 굉장히 많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요. TV 토론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찍지를 못하는 층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어떤 정책적 역량 보완 등을 위해 가지고 이제 연정형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안 들어온 분야들을 보면 유승민 후보에게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경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잘 챙겨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은 누가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밀어주는 게 적절한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내가 경제랑 뭐 심상정 후보의 뭐 이것만 보완하면은 내가 좋은 대통령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나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희 정의당이 느끼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배낭 하나 딱 메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좀 다니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전에 선거 치를 때 딱 저런 이제 보였던 모습을 벤치마킹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선거 초반부터 저런 모습 보이시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선거를 치렀으면은 저희가 더 정의당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를 놓고서는 이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초반부터 그랬으면 저희가 굉장히 긴장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 막판에 와서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저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박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워딩을 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시면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거대 양당 기득권 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피해 입은 걸로는 저희가 국민당의 선배격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왔는데 양당 기득권 체제와 이것을 허물려는 시도에 대해서 좀 더 이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워딩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지금 배낭 메고 신발 신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내놓는 워딩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1위 나타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집권을 하게 됐을 때를 상정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위시로 한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제 야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당 야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지금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세력들이 보이는 문재인과의 아까 그 적대적 관계란 말씀드렸는데 공생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끊임없는 반목과 편가르가 계속될 겁니다. 자, 어떤 정부도 지금 180석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이고 협치와 통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예. 자,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국무총리 인선부터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이 난맥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그 패권 정치와 이런 보수 정치의 어떤 그 싸움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보수와 정말 그 진보를 떠나서 정말 협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목과 패권이 계속될 것이다. 이 부분은 바른정당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가요? 사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패권이 싫어가지고 당을 차린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반목과 패권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여지는 뭐 50% 득표를 하느니 마느니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 친박 패권 세력이 하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보수 대결집이라는 거. 보수는 한 가지 보수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이 패권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하고 있고 분명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양당은 그 논리로 아마 또 정치권을 또 양당 체제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기호 1번과 2번은 이 과거 세력이고 차라리 이 유승민, 심상정을 지지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미래 정치, 새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심상정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가 이 미래 정치, 새 정치를 두고서 이제 가장 경쟁하는 입장에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경쟁을 저희와 함께 좀 카운터 파트너로 벌이시려면은 지금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남은 이틀 동안에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심상정 후보는 특히 이제 20대 청년 계층을 만날 때마다 아주 먼 미래,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 오더라도 나와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당장 졸업 이후에, 그다음에 취업 이후에, 그리고 출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장 다가올 5년 뒤, 10년 뒤의 미래에 저희는 좀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좀 더 그 실감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저희 정의당과 미래 경쟁을 벌이고 싶다면 지금 뭐 친박이 부활하네, 누굴 찍으면 누가 안 되네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는 선명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3, 4, 5번 후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후보도 같이 패키지를 묶어서 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떤... 그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이 과연 다시 한번 1번과 2번, 소위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미래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미래 세력에게 투표해달라.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미래 세력에는 바로 어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분들도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진정한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고 미래 비전을 준비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결국은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강조 또 그것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당이 과연 그런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던 거라면은 이미 2대 기차 떠났습니다. 처음에 에드브런 띄워가지고 개헌연대 하려고 그랬고 반문연대 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나만 세상에 제일 오고 든 사람처럼 그런 정치적 연대 하지 않겠습니다. 니네가 알아 사퇴하세요 뭐 이렇게 했던 그 세력에서 지금 와서 어떤 개혁 정부라는 조금 더 세련된 형태 이런 걸 제시한다는 게 사실 진정성 있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아쉬워지고 본인들이 이제 표가 떠나니까 이제는 어쨌든 관련돼서 1위 후보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모으려는 것밖에 안 보이고요. 만약에 유승민 후보에게도 그 경제 관련된 부분을 제안할 거였으면 뭐 일단 전제가 안철수 후보는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하지만 나머지 권한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니까 그 부분 자체도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하는 생각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모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갈라치기죠.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님께서 이제 홍준표 후보님의 표를 좀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님께서 민주당의 표를 좀 가져가시라 이것을 좋게 말씀을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글쎄
안철수 후보님은 근데 한 가지면 아쉬운 것은 좀 일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좀 자꾸 안 엮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의당에서 볼 때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그리고 굉장히 낡은 좀 안보관 이런 것들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데 저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안철수 후보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이 경제 정책 그리고 선진적이고 새로운 그 튼튼하게 국방을 오히려 더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안보관 이런 것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엮지 말아주시라라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안 엮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안철수 두 후보가 정책 분야에서 굉장히 유사성이 높아요. 왜 자꾸 엮으세요? 정기남 본부장님 얘기로 지금 마무리할게요. 국민 정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위시로 한 어떤 패권 정치의 부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다시 또 다른 패권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홍준표로 대표되는 이른바 불량 보수, 막장 보수에 굉장히 염증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뭔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준석 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에게는 샤이 안철수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보다 20% 이상 항상 그 득표율을 얻는 지난 19대 총선 또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랑 붙은 선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그래서 저는 샤이 안철수가 결국은 마지막 선거 막판 부동층이 미래와 통합 비전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닥 민심이 뒤집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4번 투표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를 찍은 사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전부 저를 찍었더라고요. 보수층이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데만 이제 신경이 팔려 있다가 이제는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보수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물론이고 대구, 경북에서도 저는 지금 바닥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뒤집힌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간 이후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접할 수는 없지만은 블랙아웃 기간 그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탈당 쇼가 있지 않았습니까? 탈당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후원금과 그리고 SNS상의 언급량이라든지 여러 다른 그러니까 지지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그전까지 방송 나올 때 목이 안 쉬었다가 요즘 방송 나면 목이 쉬었던 게 뭐냐면은 워낙 지지층이 열렬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세차 올라가면 한마디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캠프 전체 분위기로 지금 승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의 동선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수도권 위주로 짜기보다는 TK 위주로 짰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은 뭐 TK 다시 갔지만은 수도권 위주로 돌면서 뭐 서울과 서울 주변의 외곽 도시를 돌면서 굉장히 열렬한 반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보수 중에서 이제 아까 뭐 우리랑 지지층을 공유하는 자유한국당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더 개혁적이고 조금 더 지금까지 합리적 보수층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뭐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게도 좀 갔다가 그 전에는 뭐 황교안 총리에게도 갔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래도 믿을 거는 보수의 재편성을 위해서는 유승민 같이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수도권에서 먼저 바람이 불어서 홍준표 후보는 동남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남풍의 본질이 뭐냐면요. 동남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거 보수적이고 강성 보수인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절대 수도권을 덮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개혁 보수적이고 중도적이고 젊은 층이 위주가 된 바람이라는 거는 서서히 이제 북서풍으로 오히려 영남제로 내려갈 겁니다. 그 이동하는 표심이 홍 후보 쪽이 많은 겁니까? 안 후보 쪽이 많은 겁니까? 양쪽에서 다 빨아들이고 있다 저는 봅니다. 비슷한. 저는 이제 유승민 후보님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수 전체에 긍정적인 어떤 그 메시지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우리 젊은 층들의 보수 본능을 좀 일깨워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보수 본능이고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정립을 잘 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개척교회처럼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서 결집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동정론이나 이렇게 그런 그 좀 소극적인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아쉬운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대한민국의 젊은 보수가 많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국민 기자회견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글쎄요, 기자회견, 대국민 기자회견 이름은 굉장히 좀 거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사실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 후보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해달라는 그 보수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감없이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메시지인데 사실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동정론이라 표현하지만은 사실 동정론보다는 지금까지 오히려 샤이 보수들이 이제 마음을 주고 찾은 겁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 뭐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계기가 마련된 시기가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상으로 국민들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민심이라는 거를 후보가 기자회견 형태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저희가 선대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만솔 부대변인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홍준표 후보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 영상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꺾느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상정의 한 표는 홍준표 잡는 적폐 청산의 한 표입니다. 맞죠? 저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하는 원샷으로 한 방에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고 먹튀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똑같이 일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일 노동, 동일 임금 80%까지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를 잡겠다. 메시지는 참 간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당이 작지 꿈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국민들께서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여주신 엄청난 결단력을 감안할 때 심상정 후보가 이미 10%대를 충분히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남은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안착을 했다, 10%. 예, 물론입니다. 예. 예. 저희는 뭐 캠프 내부적으로는 13에서 15%까지도 내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뭐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내부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근데 만에 하나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개혁을 가장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가장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 1등 후보로 제가 요즘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혁 1등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지지율을 높게 받는 것이 이번 남은 이틀 동안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 공표 직전에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서로 뭐 실버 크로스를 하는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셨는데 실버 크로스라는 말 자체가 둘 중에 누가 2위를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꺾고 이기는 것이 새 정부의 개혁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적폐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사람을 적폐로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시죠. 어떤 행동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적폐로 삼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 적폐를 보는 개념이 다소 좀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심상정 후보께서 이 내세우는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우리 그 재정을 감안해서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미래 정치는 좀 밝을 것으로 보이고요. 심상정 화이팅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기겠다는 쪽에 대해서 화이팅을 외쳐주셨어요. 이제 선거운동이 35시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유세, 피날레를 어디서 할 것이냐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광장을 확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동력을 만들어준 곳이 바로 지금 촛불혁명이 이루어졌던 곳이 광화문 광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동력을 만들어줬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국에서 각지에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모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난 뒤에는 국민이 관련해서 전부 다 합치는 이런 계기로 삼자 그 포부를 아마 밝히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홍 후보는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됐나요? 서울역이었다가 예. 좀 방금 전에 확정이 된 대구 것 얘기도 같은데. 나오던데. 예, 아닙니다. 대한문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문이요? 예. 그래서 의미는 뭐 보수의 가치가 정책적 기조를 떠나서 어쨌든 온고지신이기 때문에 예. 전통을 지키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대한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서울인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대전이죠. 대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원을 잡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대전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예. 지방 분권을 통한 어떤 지방 균형 발전, 또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바꾸겠다라는 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또 정부와 국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행정 수도 이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대전을 방문하게 됐고요. 또한 대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떤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유세는 대전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예. 유승민 후보는 광화문 강남?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보의 의지는 명확한 것이 어쨌든 수도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쨌든 보수 혁명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에 그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서울 도심지에서 진행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서울 도심이요? 예. 장소는 아직 미정인 거고. 예.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는 이제 노량진 고시촌 혹은 신촌 등에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는데 여기가 사실 대규모 집중 유세를 벌이기에 아주 입지적으로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잔잔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저희 심상정 후보가 이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신촌 지역에서 이화여대 앞 같은 곳에서 편의점에서 알바 노동을 하고 있던 젊은 청년이 뛰어나와서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 건네면서 심상정 후보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 중에서 내 얘기를 해주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었다라면서 울면서 우리 후보와 좀 껴안고 이런 일이 있어서 후보 본인이 이런 청년들에게 마지막까지 자기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청년들을 끝까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후보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노량진 고시촌 혹은 신촌 등에서 비록 대규모 집중 유세를 벌이기에는 입지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지만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끝까지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1분 정도씩으로 앞으로 좀 남은 선거 기간의 전략이랄까요? 태도 이런 것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내일 이제 선거운동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또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진 대선이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안들 그리고 의지, 개혁에 관련된 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시스템이 지금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후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다짐과 각오로 마지막까지 선거운동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떻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는 일단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에 이미 행정 경험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재정 개혁을 통해서 도의 부채를 전부 변제한 경험이 있고요. 무엇보다 솔직합니다. 말 바꾼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안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씩 남는데요. 안철수. 국민 속으로 대구에서 또 부산에서 광주에서 엄청난 제2의 안철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으로 곧 상륙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분열의 정치, 패권의 정치를 정말 이번 대선에서는 걷어내달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미래를 선택하고 통합을 선택한다면 바로 그 답은 안철수다. 안철수의 곧 승리는 이것이 국민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막판 중도 보수 성향이 아직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약 30%에 육박하는 이른바 부동층 중도 보수 성향의 표심이 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되면서 큰 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40% 초반대의 어떤 막상 막하의 승부를 대역전극을 이뤄낼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사실 공정사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만으로 사람이 평가받는 사회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 대선이라는 것도 여러 구도화에서 여러분들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실 수 있고 투표를 하시겠지만은
우선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자료도 없이 대본도 없이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 보면서 과연 누가 지금까지 평소에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해왔는지 그 평소 실력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 경제와 안보 쪽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유승민 후보 다음번에 대통령하면 어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좋은 후보가 눈에 들어오셨다면 그 능력 인정하신다면 절대 5년 뒤로 미룰 이유도 없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라는 거는 위기가 5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맞는 답안지, 경제와 안보 쪽의 전문가이면서도 합리적이고 또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한 보수 후보가 나와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으로 최근에 바른정당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개혁보수의 가치를 세워주신다면 이번 선거에 아마 촛불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면 가장 뛰어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네,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뭐 중도 표심이 어떻고, 그다음에 무당층이 어떻고, 영운한 표심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번에 이 조기 대선을 열어주신 국민들이 궁금해하신 것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어느 후보가 가장 개혁적이냐 이것을 묻는 선거이거든요. 좀 자신 있게 심상정 후보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인정도 해주시고 저희는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지율 1위를 못하고 있느냐? 저희가 당도 작고 또 이 프랑스 같은 대선 결선 투표제 이런 선진적인 선거제도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 정도의 표심이 차선으로 두 번째로 개혁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일당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머지 60%의 표심 중에서 저희 심상정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 득표를 할 것인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이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은 선거의 최대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심상정 후보에게 차기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심상정 후보가 원동력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선거로 치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에서는 몇 %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좀 평가하나요? 저희 기존에는 두 자릿수 정도를 목표했는데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2위까지도 노려보고 세 있습니다. 자리는 아니죠, 세 자리. 유승민 후보는 어때요? 저희는 당선이 목표입니다. 당선이요? 저희는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선대 관계자들과 함께 대선 상황이요 점검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